아침엔 역시 생선 한 조각이지 이게 몸에 좋은 거야. 왜 이렇게 숨이 차지? 몸이 점점 무거웠고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리법만 바꾸었을 뿐인데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 나는 아직도 그 소리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도 아니고 병원 기계음도 아닙니다. 작은 부엌에서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였습니다. 프라이팬 위에 생선 한 토막이 올라가고 고소한 냄새가 순식간에 퍼집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냄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소박한 한 끼, 약간 짭짤한 생선 한 점, 마치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바로 그 생선 한 점이 매일 조금씩 당신의 콩팥을 소진시키고 있다면 그래도 마음이 놓이시겠습니까? 계속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의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채널을 팔로우하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때 맞춰 듣는 한마디가 보약보다 낫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미래를 위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저는 왜 우리가 늘 먹어오던 몇 가지 생선이 65세 이후에는 오히려 콩팥에 큰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같은 생선이라도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투석을 피할 수 있었던 제 환자들의 이야기가 왜 가능했는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에 앞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명의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수많은 고령의 환자분들을 만나고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겁을 주기 위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늦은 시점에 병원을 찾는 모습을 직접 보아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깊은 밤 응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며 낮에는 산책도 하고 또래보다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콩팥 기능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본인도 전혀 모르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원인은 술도 이상한 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던 생선 섭취 습관이었습니다. 여기서 꼭 이해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65세를 넘기면 우리의 콩팥은 더 이상 40대나 50대의 콩팥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50년 넘게 필터를 한 번도 갈지 않은 정수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콩팥 안에는 아주 미세한 여과 장치들이 있는데 젊을 때는 탄탄하고 탄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닳고 여과 구멍도 커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짜게 먹고 말린 생선이나 진한 생선조림을 먹어도 콩팥이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소금이 조금만 많아도 독성 물질이 조금씩 쌓이기만 해도 콩팥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콩팥이 아프다고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뚜렷한 통증으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콩팥 기능의 절반 이상을 잃은 상태였지만 그저 나이가 들어 피곤한 줄로만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매일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콩팥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생선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종류와 먹는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과부하가 걸린 장기의 짐을 더 얻는 셈이 됩니다.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의사 선생님, 생선도 해롭습니까? 우리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생선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변한 것입니다. 중년에는 괜찮았던 것이 노년에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몇 가지 생선에서 특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령자의 콩팥 기능이 빠르게 나빠지는 원인 중에는 아주 익숙한 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금에 절이거나 말려서 짜게 조리해 오래 먹는 생선들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것은 추억의 맛이고 고향 밥상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미 노쇠한 콩팥에게 그 속의 나트륨은 매일 조금씩 혈관을 긁어내는 칼날과 같습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콩팥 속 미세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달아있는 여과 장치는 더욱 쉽게 손상됩니다.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평생 유지해온 한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술도 하지 않고 매일 운동을 하셨으며 건강기능식품 대신 전통적인 식사를 믿으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먹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일 드신 짠 생선이 어느 순간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팔다리가 붓는 신호로 돌아왔습니다.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병원에 왔을 때 그것은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손상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쌓여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느껴질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르신들께 아무리 익숙한 음식이라도 지금의 몸 상태에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두려움 속에 머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짠 생선 말고도 겉으로는 고급스럽고 영양가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생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선들이 65세 이후에 콩팥과 뇌를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생선은 클수록 좋은 것이 아닌지, 그리고 비싸게 팔리는 생선이라 해도 노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선이 크면 클수록 더 보양이 된다는 믿음은 많은 어르신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기가 큰 생선은 오래 살았고 살이 두툼하며 영양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믿게 되었는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을 넉넉하지 않게 살아오다가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자신과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인 사실은 우리의 바람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로 그 좋은 것부터 챙긴다는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다를 하나의 닫힌 시스템이라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배출한 독성 물질은 아주 미량이라 하더라도 바닷속에 남아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합니다. 작은 물고기는 플랑크톤을 먹고 큰 물고기는 그 작은 물고기를 먹습니다. 생선이 클수록 오래 살수록 그 몸속에 쌓이는 독성 물질의 양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고령자의 콩팥과 뇌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수은입니다. 이것은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제가 매주 환자들의 검사 결과에서 직접 확인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바닷가 근처에 사시던 한 할머니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생선 시장과 함께 살아오셔서 생선만 봐도 신선한지 아닌지를 바로 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제대로 된 밥상이란 반드시 큰 생선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큼직한 생선을 사서 집에 가져와 조리해 두고 며칠에 나눠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젓가락을 갠 때 손이 약간 떨리는 정도였습니다. 나이 탓이라 여기셨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것들을 자주 잊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는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방금 무엇을 드셨는지도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집 앞에 서서도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떠올리지 못하셨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치매 초기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원인이 보였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수은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것입니다. 할머니의 콩팥은 이미 이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할 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콩팥에 쌓인 수은은 혈액을 타고 그대로 뇌로 올라가 자연스러운 노화로 오해되기 쉬운 증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분들께 이것은 단순한 기억력 저하가 아니라 만성적인 중금속 중독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가장 가슴 아팠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달라졌을까요? 이미 손상된 신경세포는 완전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콩팥 또한 중금속이 깊이 달라붙은 뒤에는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65세가 넘은 환자분들께 한 가지 원칙을 반복해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생선은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클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노화된 콩팥은 지친 문지기와 같습니다. 무거운 독성 물질을 밀어낼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양의 수은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콩팥입니다. 그런데 만약 큰 생선만 피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직 전체 그림을 다 보신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생선이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매우 간편하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부엌에 흔히 놓여 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편리함 때문에 이 생선은 콩팥의 가장 교묘한 적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생선 통조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조림 생선은 이미 안전하게 가공되었고 먹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는 캔 하나를 열어 따뜻한 밥에 비비기만 하면 한 끼가 해결됩니다. 냄새도 적고 설거지도 없고 음식물 쓰레기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편리함이 제 환자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을 투석실 문턱까지 몰아갔습니다. 제가 특히 또렷하게 기억하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로 거의 요리를 하지 않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생선 통조림을 상자째로 사서 부엌에 두고 매일 드셨습니다. 생선이니 고기보다 낫고 단백질이 많아 근육 유지에도 좋으며 콩팥에도 덜 부담될 것이라 믿으셨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차 몸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남았습니다. 소변량은 줄어들었지만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셨습니다.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피부색이 어두워져 있었고 숨이 차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은 거의 여과 기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통조림에 사용된 생선에 축적된 수은뿐만 아니라 캔 내부의 코팅 물질과 숨겨진 염분이 콩팥 안에서 만성염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래된 필터 위에 끈적한 풀을 두껍게 바른 것과 같습니다. 물은 더 이상 통과하지 못하고 노폐물은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몸은 안에서부터 서서히 독에 잠기게 됩니다. 제가 혈액 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아이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편리함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평생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같은 생선이라도 고령자의 콩팥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짠 생선은 콩팥을 서서히 말려가고
큰 생선은 독소를 콩팥과 뇌까지 끌어올리며 통조림 생선은 편리함이라는 얼굴로 콩팥의 여과 기능을 조용히 봉쇄합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식사를 떠올리며 자신이나 가족이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계신 선택은 매우 옳습니다. 피해야 할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콩팥이 쉬고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던 상황에서도 약이 아니라 올바른 생선 선택과 조리 방법만으로 눈에 띄게 호전된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치료도 특별한 비법도 아닙니다. 65세 이후의 일상 식탁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들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콩팥에 대한 무거운 경고를 모두 전한 뒤에 늘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워하기만 하고 무조건 피하기만 해서는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령자의 몸은 굶주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탁에서 모든 생선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콩팥이 숨을 쉴 수 있고 쉴 수 있으며 아직 회복 가능한 손상을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맞는 종류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어느 날 아침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는데 몸은 축 처져 있었고 얼굴빛은 수분이 쌓여 어두워 보였습니다. 눈꺼풀은 늘 무겁게 내려와 있었고 발목에는 슬리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투석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바늘이나 기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이 가장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아주 단순한 말을 건넸습니다. 지금이라도 콩팥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바꾸신다면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운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 식사를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짠 생선과 통조림 생선은 피하고 계셨지만 너무 무서운 나머지 거의 생선을 드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식사는 점점 부실해졌고 근육은 약해지며 기운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적절한 단백질이 부족해도 몸은 무너지고 그러면 콩팥은 오히려 더 회복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크지 않고 신선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작은 생선부터 말입니다. 비싸고 큰 생선이 아니라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생선이야말로 노쇠한 콩팥의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작은 생선은 수명이 짧아 중금속이 적게 쌓이고 그 살 속에는 콩팥의 미세 혈관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성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혈류가 부드러워지고 콩팥은 더 이상 늘 긴장한 상태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 주 뒤 할머니는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검사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덜 붓고 신발을 신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변화지만 콩팥에게는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작은 생선 외에도 저는 어르신들께 기름기가 적은 흰살 생선을 자주 권합니다. 이런 생선은 불필요한 부담 없이 깨끗한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단백질 대사 부산물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지방과 잡질이 함께 들어오면 콩팥은 2배로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흰살 생선의 단백질은 훨씬 부드럽게 흡수되어 근육은 지켜주면서 여과 부담은 키우지 않습니다. 한 어르신은 흰살 생선을 담백하게 조리해 드시기 시작한 뒤로 식사 후에 메스꺼움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고기나 짙은 양념의 생선을 먹고 나면 늘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했는데 그것이 위장의 문제가 아니라
콩팥이 처리하지 못한 신호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단백질의 질이 달라지자 몸은 아주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제가 또 자주 언급하는 생선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밥상에 올라왔던 소박한 작은 생선들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요즘 말하는 슈퍼푸드로 광고되지도 않지만 고령자의 생리에는 매우 잘 맞습니다. 이 생선들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뼈에 필요한 무기질도 함께 제공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뼈도 함께 약해져 통증이 생기고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알약에 의존하기보다 음식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칼슘과 미네랄이 몸의 균형을 훨씬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그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중간에 쉬어야 했는데 오랜만에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강한 약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콩팥을 공격하던 요소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해를 멈추면 콩팥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만큼 회복을 시도합니다. 생선의 종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조리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만 바꾸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생선도 조리법이 잘못되면 효과는 크게 떨어집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가장자리를 태우거나 짜게 조리는 방식은 모두 콩팥에 추가적인 독소 부담을 줍니다. 65세 이후의 식사는 조용하고 부드럽고 자극이 적어야 합니다. 생선을 찌거나 삶거나 싱겁게 국으로 끓이면 콩팥은 충격 없이 영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먹으면 너무 밍밍하지 않나요? 저는 늘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입맛도 함께 변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싱겁게 먹기 시작한 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생선과 채소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양념이 모든 맛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콩팥은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콩팥이 원하는 것은 안정감입니다. 몸에 맞는 생선을 꾸준히 올바른 방식으로 드시기만 해도 콩팥은 오랜 긴장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계속 나빠지기만 하던 수치가 서서히 멈추거나 때로는 호전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마지막 요소입니다. 바로 부엌에서 하는 아주 작은 행동들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차이가 생선을 약으로 만들지 독으로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 번만 실수해도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65세 이후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3가지 부엌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들은 콩팥의 불필요한 위험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규칙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멈추어 여러분의 부엌을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무엇을 요리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주 작은 손동작 하나하나로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은 약이나 병원에서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콩팥에 있어 그 운명은 도마, 위, 냄비 속, 그리고 식탁에 올리기 전 생선 한 마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위험한 생선을 피하고 올바른 종류의 생선을 드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가 나아지지 않는 환자분들을 적지 않게 만나왔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면 문제는 생선 자체가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차이지만 노쇠한 콩팥에게는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원칙은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생선의 배 안쪽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짙은 색의 막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조금 먹었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은 분들에게 그 부분은 독소와
중금속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막을 그대로 둔 채 조리한다는 것은 몸 안으로 쓰레기를 들여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손이나 칼로 살이 맑고 밝게 보일 때까지 부드럽게 제거해 주기만 해도 콩팥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평생 생선을 먹어왔지만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 바꾼 뒤 식후에 몸이 훨씬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원칙은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튀긴 생선이나 구운 생선을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도 좋고 맛도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높은 온도와 기름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 뿐만 아니라 생선 속 단백질 구조를 변화시켜 콩팥이 처리하기 훨씬 어렵게 만듭니다. 이미 약해진 콩팥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입니다. 생선을 찌거나 삶으면 열이 고르게 전달되어 세균은 제거하면서도 추가적인 독소는 만들지 않습니다. 충분히 익혀 부드러워진 생선은 소화가 잘 되고 식후에 피로감 없이 영양을 흡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생선을 튀기지 않으니 식사가 덜 즐겁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또 다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식사 후 심하게 갈증이 나던 증상이 사라지고 혈압도 한결 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콩팥이 실제로 쉬고 있다는 매우 현실적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해동하는 방법입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잘못해온 부분입니다. 냉동 생선을 실온에 오래 두면 아무리 완전히 익혀도 사라지지 않는 물질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물질들은 특히 노화된 콩팥을 힘들게 합니다. 올바른 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날 밤 냉동실에서 냉장실로 옮겨 두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느린 과정이 생선살의 구조를 안정시키고 독성 물질이 생길 환경을 차단합니다.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으로 수년간 투석기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다면 결코 비싼 선택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지키면 식사와 건강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생선은 더 이상 콩팥을 움츠러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드럽게 몸을 살리는 영양원이 됩니다. 콩팥이 매일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균형을 유지하는 본래의 역할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정리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익숙하고 편리해 보여도 피해야 할 생선이 있습니다. 둘째, 65세 이후의 몸에 맞아 콩팥의 염증을 줄이고 기능을 지켜주는 생선이 있습니다. 셋째, 부엌에서의 처리 방법이 생선을 약으로 만들 수도 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수십 가지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두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는 차갑고 조용한 방에서 기계에 연결된 채 몇 시간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천천히 걷으며 손주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갈림길은 재산이나 병원이 아니라 매일 부엌에서 반복되는 아주 작은 선택들이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돈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병원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몸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심이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보십시오. 제가 보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을 스스로에게 새기기 위함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짠 생선이나 통조림 생선을 빌리하다는 이유로 드시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직접 말하면 상처가 될 수 있는 조언도 제3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제때 나누어질 때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늘 믿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몸을 대했던 방식에 정직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콩팥을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 주신다면 그 대가는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노년을 떠올릴 때 병원이 아니라 여유로운 오후와 스스로의 삶을 즐길 수 있는 힘이 먼저 떠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